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의 핵시설 폭격에 대해 이란 내부에서 보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동의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접경지대가 있는 김민찬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 특파원, 이란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침이 나왔습니까? 이란의 미국의 공격을 받은 지 이제 30시간이 더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보복 방식과 수위를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미국 공격 이후 첫 입장을 내놓은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메시지를 들어보면요. 이스라엘이 심각한 실수를 저지르고 명백한 범죄를 자행했다면서 응징당해야 하고 지금도 응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응 방식의 여지를 남겨둔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란 내에서는 미국에 강경한 보복 조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란군 최고사령관은 범죄자 미국이라며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이란 내 강경파 의원들도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와 중동 내 미군 기지 공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 또 맞대응을 한다면 그 방법과 수위가 어떨지도 중요할 텐데 중동에서 전해지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곳 요르단에도 미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미군 3천여 명이 복무 중인데 이란의 공격 대상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요르단 주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요르단 내 미 대사관 주변에는 장갑차와 군 병력 등이 추가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서는 이란 지원을 받는 무장 단체들이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이란 국영방송엔 보복 첫 조치로 바레인에 있는 미 해군 기지에 미사일을 쏟아부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란의 또 다른 대응 카드인 호르무즈 해협 폐쇄 여부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 군사안보회의에서 진행이 되는데 회의 시작 여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 의지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란 원자력 기구 사무총장은 공격할 수 없는 또 다른 곳에 핵 농축 시설이 있다면서 곧 원심 분리기 설치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요르단 암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당장의 군사 보복뿐 아니라 이란의 대응 방안 중에서도 특히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문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원유의 상당량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운송되기 때문에 이곳이 봉쇄되면 유가와 해상 운임이 급등하고 세계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지 시각 21일 0시 B-2 스텔스 폭격기 7대가 미국 본토를 출발합니다.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 자정의 망치입니다. Massive precision strikes on the three key nuclear facilities. 미국의 공습은 수개월 전부터 극비리에 준비됐습니다. B-2 폭격기는 18시간을 조용히 비행한 뒤 기습적으로 이란 핵시설에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일부 폭격기를 정반대 방향으로 출격시켜 이란의 눈을 속였습니다. 초대형 폭탄 벙커버스터는 포르도와 나탄즈 지하 핵시설에 떨어졌고 잠수함이 쏘아올린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스파한 지상 핵시설을 정확히 타격했다고 미국은 발표했습니다. 새벽 2시 10분, 이란은 미국의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후속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란이 선택할 수 있는 보복 시나리오 3가지가 거론되는데 이스라엘 추가 공격과 중동 내 미군 기지 타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확전은 피해야 하고 체면은 살려야 하는 이란의 입장을 고려할 때 지금으로선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가능성이 가장 큰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협 봉쇄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대표적 산유국인 이라크와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에는 석유를 수송하는 유일한 바다 노선입니다. 폭이 약 39k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해협이라서 이란이 막아서면 대형 선박은 사실상 한 척도 지나갈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석유 소비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의 95%도 이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전 세계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데 이란 의회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승인했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결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해협을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벌써부터 초대형 유조선 2척이 호르무즈 앞에서 회항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선입니다. 미국은 핵심 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밝혔지만 폭격을 당한 시설은 사실상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내용물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고 오히려 이란이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결심만 하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22일 새벽 포르도 핵시설에 모두 12발의 벙커버스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Nuclear facilities in the Iranian regime, Fordow, Natanz, and Esfahan. 폭격 사흘 전인 19일 포르도 핵시설 진입로에 16대의 화물 트럭이 늘어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튿날 이 트럭 대다수가 800m 떨어진 장소로 이동했고 핵시설 출입구 주변엔 불도저 여러 대와 다른 트럭들이 보였습니다. 통상적이지 않은 활동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란 국영 언론들은 주요 핵시설이 비워진 상태였고 농축 우라늄도 안전한 장소로 옮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도 이스라엘 당국자들을 인용해 포르도 핵시설의 장비와 우라늄이 며칠 전 옮겨졌다고 전했습니다. 껍데기뿐인 시설을 미국이 공습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피격당한 이란 핵시설에서 외부 방사능 수치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حتی با این حمله جنایتکارانه هم ما هیچ گونه آلودگی پرتویی و یا تشعشعات هسته‌ای خارج از سایت‌هامون نداشتیم. 미국의 공습을 계기로 이란 내에서 핵 억제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핵 확산 금지 조약 재검토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고 3년 뒤인 2006년 첫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란이 포르도 시설을 공격받으면 핵무기 제조를 결단할 것이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피해에서 회복한다면 살아남은 핵 과학자들이 핵무기 제조에 돌입할 수 있다며 이란이 제2의 북한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성공적이라고 했지만 미국 내부에선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워싱턴 연결합니다. 자, 김재용 특파원, 공화당 내에서 비판이 또 나왔던데 이제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외부 전쟁엔 개입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깼기 때문입니다. 종전은커녕 확전의 불씨를 당기자 전쟁은 곧 돈이고 악영향도 큰데 어떻게 경제에 좋겠냐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트럼프는 표적 정중앙이 맞았다고 선전했지만 지지층 정중앙에서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정신 나간 짓이라고 맹비난하는 보수 논객까지 등장하는 등 면면도 다양한데요. 자신이 마가라고 밝힌 한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base of the MAGA party that got Trump elected, most of us were tired of the wars in the Middle East and Eastern Europe. 자, 이건 미국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또 곧바로 반박했잖아요. 네, SNS에 글을 올려서 그는 마가가 아니다. 마가는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한심한 패배자다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을 위해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자, 게다가 테러 위협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미국도 물가 폭등 때문에 그동안 말이 많았는데 이 유가도 심상치가 않잖아요. 네, 국토안보부가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이란과 연관된 해커 집단이 사이버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특정 인물을 대상으로 한 테러도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9.11 테러를 겪었던 뉴욕은 최고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유가도 비상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3%가 올랐고요. 유가가 배럴당 $100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세 전쟁 초기에 국채 시장이 흔들렸던 것처럼 이번엔 유가 급등을 걱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IMF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번 사태가 에너지를 넘어서 더 광범위한 영역에서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에 후폭풍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지난 열흘간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하기 힘든 발언과 선택을 할 때마다 전 세계가 출렁였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말들을 했고 과연 이런 발언들은
보이는 것처럼 즉흥적이었을지 양윤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먼저 핵협상 테이블을 뒤엎은 건 트럼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갑자기 300발의 미사일을 퍼부은 지난 13일의 금요일은 미국과 이란의 6차 핵협상 바로 이틀 전이었습니다. 나는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협상을 앞두고 이란 폭격에 동의한 겁니다. 트럼프가 걷어찬 이 핵협상 역시 10년 전 오바마 대통령이 가까스로 타결한 합의를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구겨버리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 협상이었습니다. 그러고는 내내 이란에게 대화를 독촉했습니다. 지난 3월엔 지도자 하메네이에게 협상에 나서길 바란다고 편지를 썼다고 공개했고 이번 이스라엘 공습 개시 직후에도 합의에 무게를 두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I think a deal will be signed or something will happen, but a deal will be signed. 곧바로 이란이 공격 중단과 핵협상 재개를 원한다는 신호를 미국 측에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정작 트럼프는 이란의 이 SOS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미 공격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징후도 사실상 트럼프가 흘렸습니다. 모두 테헤란을 탈출하라고 하는가 하면 휴전보다도 큰일이 있다며 노골적 암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전략적 모호성만 교묘히 이어갔습니다. I may do it, I may not do it. I mean, nobody knows what I'm going to do. 2주 내 공격을 결정하겠다는 최후 통첩성 발표는 트럼프 전략의 절정이었습니다. I will make my decision whether or not to go within the next 2 weeks. 이란에게 2주간의 말미를 주었다는 보도가 온 언론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미 전투기는 정위치에 배치된 상태였고 발표 후 채 30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폭격을 명령했습니다. 이란도 속고 세계도 속은 겁니다. 트럼프의 최신 메시지는 이란 정권이 다시 이란을 위대하게 만들 수 없다면 왜 정권 교체를 하지 않겠는가였습니다. 핵 협상을 폭격으로 압박하더니 이젠 이란의 정권 교체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MBC 뉴스 양윤경입니다. 그런데 과거 중동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대부분 결말이 좋지 못했습니다. 이란 인질 사태부터 이라크와 아프간 전쟁까지 오히려 실패의 역사에 가깝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개입 초반의 군사적인 성공만으론 풀리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건데 전봉기 기자가 역사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화려한 왕관을 쓰는 이란 팔라비 국왕, 도시 특권층에게만 부가 집중된 독재, 이란 국민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친미 왕정은 무너집니다. 미국은 대사관 직원들마저 인질이 되자 특수부대로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has so galvanized the American public toward unity in the last decade, as has the holding of our people as hostages in. 하지만 사막에 헬기가 추락해 작전은 실패하고 미국의 위협에 맞서야 한다고 이란 정권이 정당화하는 계기만 됩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에서 당연히 이라크를 지원한 미국. 그러나 결과는 또 다른 괴물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 덕분에 군사 강국이 된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쿠웨이트를 침공하며 오히려 세계 질서를 흔들었습니다. 결국 9.11 테러까지 벌어지면서 미국은 중동의 민주적 질서를 주입하겠다며 적극적인 개입을 선언합니다.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arming to threaten the peace of the world by seek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테러를 일으킨 알카이다 대신 이라크와 아프간 정권을 1차 공격 대상으로 시작한 전쟁. 20년간 이어지면서 미국은 전비로 4조 2천억 달러, 우리 돈 5,700조 원을 썼습니다. 미군 전사자만 거의 7,000명, 민간인까지 합하면 미국인이 12,000명 넘게 숨졌습니다. 하지만 전쟁에 내몰린 주민들의 반감만 키웠고 민주정부 대신 탈레반 같은 반미 정권만 나왔습니다.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까지는 쉽게 했으나 있는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이나 또는 정치적인 염원 같은 코드를 미국이 잘 읽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 오바마 대통령은 이란과 핵협정을 맺었습니다. 직접 개입 대신 히잡 반대 시위 등 이란 안에서 부는 자유화의 바람에 기대를 건 겁니다. 하지만 협정을 굴욕이라 비난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결국 무력 개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970년대의 이란, 90년대의 이라크, 2000년대의 아프간은 모두 군사력만으론 미국이 원하는 질서를 중동에 세울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MBC 뉴스 전봉기입니다. 중동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서민들의 고통이 없도록 물가 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9일 만에 열린 첫 수석 보좌관 회의.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먼저 급박하게 돌아가는 중동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우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고 안보실에 당부하는 한편 새로운 전쟁으로 커진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해 관련 부처들의 면밀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동 사태로 유가가 오르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특히 물가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물가 때문에 우리 서민들, 국민들의 고통이 큰데 유가 인상과 연동돼서 물가 불안이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새 정부 추경안이 이미 결정됐지만 중동 사태와 관련해 필요하면 국회와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예산안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정부와 여당도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 회의를 잇따라 열기로 했습니다. 내일 당정이 긴급 안보 점검 회의를 열고 이르면 26일 신임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중동 상황을 보고합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새 정부 들어 추경 등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모처럼 활기를 띠던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는 오늘 3,000포인트를 지켰는데요. 정부는 대내외 경제 상황이 급변할 것에 대비해 24시간 감시에 돌입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장 초반 한때 2,970까지 밀리던 코스피는 결국 3,014로 마감하며 3,000선을 지켰습니다. 중동발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1조 3천억 원 넘게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주가를 방어한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1조 4천억 원 폭풍 매수에 나섰는데 개인 순매수 규모가 1조 원을 넘어선 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직후인 지난 4월 7일 이후 2달 반 만입니다. 한국 시장은 대내 정책 요인이 이런 부분들을 방어해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동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3년 6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고 한국은행 소비자 심리지수도 지난달 4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개선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중동 사태라는 돌발 변수가 겨우 살려놓은 경기 회복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시장이 열리기 전부터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금융시장은 물론 에너지 수급과 수출입, 물류 등 부문별로 24시간 동향 감시에 착수했습니다. 이제 이란에 대한 공습이 진행되면서 유가도 오르고 환율이 불안해져서 이제 한국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되는 시점에 이런 대외적인 불확실한 환경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중동 위기가 심화할 경우 최근 상승률이 1%대로 떨어지며 간신히 안정을 찾아가던 물가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유가 상승의 편승에 과도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렇게 여러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까요?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70% 정도가 중동에서 오는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면 원유 수급부터 차질이 불가피한데요.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송재원 기자가 숫자로 정리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우리에게 곧장 영향을 주는 건 기름, 원유 수입입니다. 72%, 지난해 우리나라가 들여온 기름의 72%가 중동에서 왔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을 빠져나오는 길목,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해 있습니다. 95%, 중동에서 수입한 원유의 95%는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습니다. 만약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원유 공급의 상당량이 끊긴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길은 없을까? 단 두 곳, 의외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송유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하루 평균 수송량은 630만 배럴, 2천만 배럴을 전 세계로 날랐던 호르무즈 해협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데다 그나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운송이 몰리다 보면요. 증가 비용을 더 내더라도 일종의 배정을 받아야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은 이미 숫자로 확인됩니다. 20%와 130달러. 초대형 유조선 운임료는 이미 20% 올랐습니다. 지난달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70달러를 넘어섰고 130달러까지 치솟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은 불가피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물건값도 약간은 오르지만 우리가 수입할 때 낼 돈이 더 크게 올라 무역 수지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LNG 발전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유가가 오르면 보통 5, 6개월 뒤 전기요금도 오릅니다. 다만 중동 정세가 요동칠 때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반복됐지만 실제로 봉쇄가 현실화된 적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7달치 석유를 비축해두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일본 총리도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중동 분쟁이 더 긴박해지고 있는 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자체도 불투명하다는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야당과 일부 보수 언론에선 나토 회의에 안 가면 잃는 게 더 많다고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런 건지 신재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는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에서 열립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32개국이 참여하는 군사 동맹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도 매년 초청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참석하는 쪽이 유력했습니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동맹의 공고함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또 지난 3년간 가다 안 가면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이 타격에 대한 나름대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그런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중국 경제에 미국이 생각하는 수준으로 동참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읽힐 오해가 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결국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요. 미국이 이란 본토를 직접 타격하면서 중동 분쟁은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출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기도 부담스러운 데다가 원유 수입의 72%를 중동에 의존하는 우리가 대놓고 미국의 손을 들어주기도 쉽지 않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국방비를 국내 총생산의 5%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나토에서 양국 간 조율되지 않은 돌발 요구가 나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올해 우리 국방비가 61조 2천억 원, GDP의 2.3% 정도인 만큼 부담이 상당한데요. 미군이 있는 일본이 1.8% 정도니까 시간을 두고 논의하자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 문제 등을 이유로 앞서 G7 정상회의에서 중간에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나토 자체도 일정을 대폭 줄였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성사도 100% 장담할 순 없었던 겁니다. 정부 내부의 진영을 좀 더 공고한 후에 보다 제대로 된 격과 식을 맞춘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국익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결국 중동 정세의 긴장 고조를 이유로 불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미국이 이란 본토까지 직접 타격하면서 다음은 북한의 핵시설을 겨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란과 북한은 접근이 다를 거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은 어느 수준이고 이란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위성업체가 지난 4월 촬영한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입니다. 북한은 원자로가 있는 영변과 함께 평양 인근 강선에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란과 마찬가지로 산악지대 지하 깊이 설치돼 있는데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이후 국제사회의 감시를 받지 않은 만큼 알려지지 않은 곳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NPT에서 탈퇴한 이후 사실상 비밀리에 핵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영변 핵 원자로를 파괴했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핵 개발 시설들이 존재하고 미국이 이른바 예방적 선제 공격을 해도 성공을 자신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50기, 한국 국방연구원은 많게는 90기의 핵탄두를 북한이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포함해 북한은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고작 40km에 불과합니다. 인구 밀집의 서울 시민 피해가 너무 크고 해외 미군을 타격할 중거리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ICBM까지 있다는 점에서 여기에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중국도 뒷배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란의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겐 일단 대화를 꺼낸 것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에 대한 폭격을 지켜본 북한이 당분간 핵 능력 고도화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일단 지난 정부에서 끊긴 남북 북미 대화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중국인데 강한 비난의 이면엔 원유 수입 차질과 같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이필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관리를 받는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것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는 겁니다. It has dealt a devastating blow to the NPT regime, which is a very important pillar of the international order. 중국은 러시아, 파키스탄과 함께 휴전을 촉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도 제출했습니다. 在安理会提出决议草案，呼吁立即无条件停火，保护平民，遵守国际法，开展对话谈判。 중국은 표면적으로는 중동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지만 속내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 침해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이 보복 조치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의 30에서 40%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로 이란의 석유는 수출 물량의 90%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 배럴당 2에서 5달러 정도 싸게 구입했던 중국의 거래처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간 22일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동맹 러시아에 외교적, 군사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4년째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란을 지원할 여력이 마땅치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1명의 장관 후보자를 이렇게 지명했는데요. 그야말로 이 대통령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인선입니다. 일단 출신 따윈 안 가립니다. 보수정당 출신이든 기업에서 왔든 노동계 출신이든
심지어는 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이든 상관없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면 씁니다. 또 과거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목표가 우선입니다. 내란의 상흔을 극복해야 할 국방장관은 64년 만에 문민 출신이면서도 전문성은 뚜렷한 인물을, 꽉 막힌 남북 관계를 풀기 위해선 희소한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또 잘했고 잘할 게 기대되는 돌파력 있는 인사들을 골랐습니다. 자, 그럼 과거엔 보기 어려웠던 스타일의 오늘 인선을 먼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안규백 의원은 5선 중진의 국방 전문가입니다. 민간인 출신임에도 안 의원은 초선 시절부터 10년 넘게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 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임명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첫 문민 국방부 장관이 탄생하는 겁니다. 군의 문민화는 뭐 선진국들은 다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방장관도 민간인으로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군령 담당은 현역이 맞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한 차례 통일부 장관을 지낸 북한통입니다. 재임 당시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냈고 개성공단 설립으로 남북협력을 주도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돌파구를 마련할 적임자입니다. 통일부, 국방부 외에 환경부와 여가부, 해수부까지 현역 여당 의원 5명이 발탁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고 인사 검증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우남에 편중됐던 전임 윤석열 정부에 비해 다양성은 높아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최근 실시한 국민추천제 결과도 반영했다며 공익을 위해 일해줄 것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함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공윤선입니다. 이번 인선에선 보수 진영 출신 인사라도, 심지어 윤석열 정부 출신이라도 당장 필요하면 쓴다는 특징이 드러나는데요.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에 기반한 인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의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권오울 전 한나라당 의원은 보수 지지세가 강한 경북 안동에서 3선을 지낸 친유승민계 보수 인사입니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캠프에서는 국민 대통합위원장을 맡아 대구 경북 지역의 득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중도 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과 정책 비전에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실은 권 후보자가 이념을 넘어 국민 통합을 이끌 거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헌정 역사상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뒤 유임된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 추진한 양국관리법에 줄곧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예상을 깨고 재신임을 받은 겁니다. 부작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그리고 국정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송 장관이 계엄이나 내란에 적극 동참한 적이 없고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동의했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인 진보당과 농민단체가 송 장관의 지난 정부 이력을 지적하며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고 반발하자 여당에선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일하라며 송 장관을 향해 뼈 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능력을 보고 사람을 쓰겠다던 이 대통령이 중시한 건 현장 경험과 전문성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인선에선 특히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요.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AI,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 의지를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 일기 내각에 민간 출신 전문가들을 발탁했습니다. 1976년생인
백영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추론형 AI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LG AI 연구원에서 엑사1을 개발했습니다. 1977년생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국내 AI 발전을 이끌 70년대생 콤비로 손발을 맞추게 됐습니다. 단순히 어떤 AI를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런 과정을 넘어서 AI를 통해서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이런 어떤 레벨로 좀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 여기에 기회가 좀 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90년대 벤처 1세대 출신으로 네이버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며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AI 전략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참모부터 관련 부처 장관 2명까지 모두 민간 전문가로 채운 파격입니다.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론 처음으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나왔습니다. 인선 발표 당시 새마을호를 운행 중이었던 현직 철도기관사 김영훈 후보자. 노동조합은 물론 지방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 경험을 쌓았습니다.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 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나이보단 전문성을 고려했습니다. 1978년생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교수 출신 재선 의원으로 당내에선 복지젠더 정책 전문가로 분류됩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내란 특검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법정에서 처음 대면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저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만 얘기할 뿐이었다는데요.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넘겨받은 뒤 처음 열린 8차 재판.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눈을 감고 있거나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눌 뿐 검사석을 응시하진 않았습니다. 재판 출석부터 귀가까지 모두 4번 취재진을 마주쳤지만 지지자들을 향해서 미소만 짓고 특검에 대한 질문에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경찰 직접 출석하는 건 거부하고 계신데 특검 소환에 응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조은석 특검에게 하실 말 있으십니까? 법정에서 특검팀은 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구속 만료가 임박해 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유지를 이어받는 건 위헌적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에도 육군 2사단이 출동 준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습니다.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진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 검열차장은 2사단 등 추가 병력 투입 지시는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 내용을 유지했지만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은 출동 지시가 있으면 출동할 수 있도록 연락해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은 사건 기록을 특검에 넘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승우입니다. 건진법사로 불리는 무속인 전성배 씨 휴대전화엔 건희란 이름과 숫자 2가 붙은 건희2라고 조장된 전화번호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 씨가 건희2로 조장된 상대에게 통일교 전 간부 등 4명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고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건희2한테 보낸 문자만 최소 수십 통 드러났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청탁할 목적으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이미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 나와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청탁 선물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으실까요? 검찰은 최근 전 씨가 김 여사 측에 또 다른 청탁을 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전 씨가 휴대폰에 건희2로 저장한 상대에게 통일교 인사 4명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해달라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겁니다. 문자에는 통일교 인사의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등이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건희2 전화번호 명의가 김 여사의 수행비서였던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검찰은 이 번호가 청탁의 통로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부터 2달간 이른바 윤핵관을 거론한 인사 관련 불만 문자를 포함해 최소 수십 통의 문자를 이 번호로 보낸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전 씨 측은 불만을 표시한 것이 청탁이 아니라면서 답이 온 것도 곧 연락드리겠다는 문자 하나뿐이라고 했습니다. 취임식 초청 요청 문자에 대해서도 윤영호 전 본부장 부탁을 전달한 거라면서 초청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목걸이와 가방의 행방을 쫓아온 검찰 수사는 조만간 특검이 넘겨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건진법사 전 씨를 정치, 법조 브로커라고 명시한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과 함께 특검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처가에서 운영하는 노인요양원이 현재 노인 학대 의혹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요양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14억여 원에 대해 환수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선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환자의 다리가 끈으로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식사 때 제공된 숟가락엔 음식물이 묻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의 한 요양원에서 찍힌 사진들입니다. 기저귀도 소변 정도 보셨을 적에는 여유롭게 이렇게 해놓으면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기도 해요. 결박한다고요. 노인 학대와 불법 운용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장 조사가 시작됐고 최근 장기 요양 비용이 부당 청구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세탁이나 운전 등 맡은 일 이외에 다른 일까지 근무 시간으로 올려 건강보험급여나 비용을 청구한 겁니다. 이렇게 부당 청구한 비용은 6년 넘게 14억 4천여만 원에 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환수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환수 예정 통보서를 보내드린 거고 말 그대로 통보서기 때문에 저희가 또 통보서 보낼 때 의견을 제출하세요라고 말. 요양원 측은 부당 청구가 아닌 업무 분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리는 관리만 딱 하고 위생원은 위생 업무만 딱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연차도 쉬어야 되고. 노인 학대 여부에 대해서도 신체 결박 등 정황이 확인된 가운데 남양주시와 경기 북부경찰청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현지 조사 과정에서도 법인과 식자재 업체 회계 상황 등을 조사하지 못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요양원의 입장을 검토한 뒤 다음 달 초 최종 환수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할 신문이 모레로 연기됐습니다. 이날은 구속 만료 하루 전이기도 한데요. 특검은 군 검찰과 협의해 마찬가지로 석방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계엄군 수뇌부의 구속기간 연장에도 나섰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구속영장 신문이 시작되기 전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재판부 전원을 상대로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법원에서 기피 신청에 대한 정식 판단을 하기로 결정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는데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지연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속기간이 만료로 석방이 임박한 상태인데 그걸 잘못해서 정지를 해서 또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새로운 구속기간을 해당할 수가 없죠. 김 전 장관이 출석하지 않은 채 일정대로 오후에 신문은 시작됐고 잠시 휴정을 했던 재판부는 일단 모레 다시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만기 하루 전입니다. 기피 신청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면서 구속영장 신문은 정지 대상인 본안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며 고성으로 항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는 계엄군 수뇌부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 요청이 이뤄졌습니다. 내란 특검은 군검찰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문상훈 전 정보사령관을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은 40명의 파견 검사를 8개 수사팀으로 나누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사무실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순직 해병 특검팀도 새 사무실을 구했습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공수처가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이번 재수사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검찰이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의 제보자 조성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에 대해선 직접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공수처에 다시 고발한 지 석 달 만입니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4월 유시민,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달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당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검찰총장 등 상급자가 고발을 기획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윗선, 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2심 판결이 나온 지난해 12월 6일 밤 10시쯤 윤 전 대통령이 손 검사와 6초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12.3 비상계엄 바로 사흘 뒤이기도 했습니다. 의혹을 최초 제보했던 조성은 씨는 공수처에 출석하며 이전 수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진척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장은 재수사에 대한 입장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일주일 전 출사표를 던진 정청래 의원과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요. 두 의원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친명계 인사라는 점에서 이른바 명심 잡기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신었던 운동화와 같은 제품을 신고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차기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강화하고 정치 공세 차단부터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친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와 당대표 시절 수석 대변인과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박 의원은 이제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켜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지만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같은 친명계이자 강경파로 분류되며 이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과 법사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은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호남권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지난 주말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는 등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정청래입니다. 잘하겠습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당내 팬심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3대 개혁안의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거는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집권은 6개월 안에 이건 신속하게 해야 된다. 제가 또 아이덴티티가 전광석화 아닙니까? 오는 8월 2일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는 권리당원 55%, 국민 여론조사 30%, 대의원 15%의 표심이 반영됩니다. 그러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 내부에서 최근 양측 지지자들끼리 설전이 오가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자 두 의원이 직접 나서 비난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상대방의 일상을 무너뜨릴 뿐 아니라 생명까지 빼앗는 스토킹 범죄. 이런 범죄가 더 극악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몇 번이나 신고를 해도 경찰도 법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들을 이어서 전해드릴 텐데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여성이 사는 집에 3번이나 침입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은 물론 유치장 구금 신청까지 기각됐습니다. 먼저 김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1시경 아파트 4층 복도 창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걸터 앉습니다. 잠시 뒤 아파트 외벽을 타고 능숙하게 3층 집 베란다 창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신발 한 켤레를 손에 든 남성은 방을 돌아다니며 서랍과 빨랫감을 뒤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현관문을 통해 집을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15분 뒤 또 베란다를 통해 집을 침입하더니 이번엔 여성의 속옷을 챙기고 침입 흔적을 지운 뒤 현관문으로 나갑니다. 20여 분 뒤 이제 남성은 자기 집인 양 집을 드나듭니다. 남성이 떠나고 불과 7분 뒤에 집주인인 20대 여성들이 귀가했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정말 자고 있을 만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그렇게는 안 돼서 다행이다. 남성은 아파트 복도 계단을 올라온 다음 이 창문으로 나가 외벽을 타고 피해자의 집 베란다를 통해 침입했습니다. 보름 만에 검거된 30대 남성은 뒷동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술을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재범 가능성이 높다며 2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검찰과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잇따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최대 한 달 동안 구금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 잠정조치 4호 신청마저도 오늘 또 기각했습니다. 범인이 피해자 주거지에 접근하지 않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답이 없다. 진짜 누가 하나 진짜 죽어나가야 되나. 그래야지 제대로 된 벌을 받는 건가? 법의 힘을 못 믿을 것 같아요. 몇 년 전 안동으로 취직해 함께 살던 피해자들은 이 일로 직장도 그만두고 안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가정폭력이 일종의 스토킹으로 그리고 살인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범행에 앞서 2번이나 피해자 집을 찾아가기도 했는데 경찰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인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아내가 사는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아내분께 할 말 없으세요? 나는 잘했다고 여겨요. 가정폭력은 수년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이 남성은 아내에게 흉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구속되거나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격리와 동시에 100m 안 접근 금지 조치도 이루어졌지만 6개월이 전부였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만 가능해 더 이상 연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지난 12일 접근 금지가 풀리자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가 살던 곳인데요. 남성은 범행 하루 전과 사흘 전에도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가해자의 접근에 제약은 없었습니다. 남편분이 여기 살던 사람이니까 그냥 들어갈 수 있던 거네요, 그러면? 그렇지. 계속 같이 갔으니까. 한 사람이니까는 맞닥뜨리고 다 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온 걸 알게 된 피해자는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CCTV 설치와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사건 당일 경찰과 만나기로 약속도 잡았다고 합니다. 형사한테 전화해서 식구들에서 CCTV 같은 신청 설치해준다는데 맞냐라고 하니까 따라와서 상담하고 조치하면 된다.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고 안내했지만 피해 여성이 남편을 자극할까 걱정된다고 했다는 게 경찰 설명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했더라면 참변을 막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남성을 구속해 오늘 검찰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이재인입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발생한 가정폭력과 스토킹 살해 사건입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경기 화성, 그리고 대구, 또 인천까지 총 3건인데요. 재작년 135명, 지난해 181명이 희생됐습니다. 왜 자꾸 비극이 되풀이되는 걸까요? 한 남성이 가스배관을 타고 아파트 벽을 오릅니다. 지난 10일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8살 윤정우입니다.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에서도 30대 남성이 옛 연인을 납치한 뒤 살해했습니다. 피해자가 9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수방관이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가해자들에게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었습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경찰 직권이나 법원 결정으로 접근 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주거지 100m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어겨도 처벌이 가볍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경우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겨도 절반 이상은 벌금형에 그칩니다. 실형은 10명 중 한두 명 꼴에 불과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 위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전자발찌 같은 수단도 없습니다. 기간도 문제입니다. 스토킹 가해자 접근 금지는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소부터 1심 선고까지 9개월을 넘기는 사건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기간은 아닌 겁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과 영국, 호주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다가오면 피해자와 경찰에게 경보를 보냅니다. 접근 금지 명령도 영구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안전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일단 가해자를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의무 체포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외국 선진국에서는 거의 영구적인 접근 금지가 나옵니다. 평생 접근하지 마. 영원히 연락하지 마. 근데 우리나라 굉장히 짧죠. 그래서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미숙하고 그리고 매우 안이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흉포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단계부터 공권력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화의 마무리 김서현 선수가 프로야구 올스타 팬 투표에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1승 1패 18세이브, 평균 자책점 1.51을 기록하며 선두 한화의 철벽 마무리로 거듭난 김서현. 올스타 팬 투표에서 178만여 표를 얻어 롯데 윤동희를 제치고 1위에 올랐습니다. 이승엽 전 감독이 갖고 있던 역대 최다 득표 기록도 갈아치웠는데요. 한화 선수가 최다 득표를 차지한 건 지난 2016년 이용주 이후 두 번째이자 스스로는 최초입니다. 이번 올스타전 명단에서 롯데 선수 6명이 각 부문 1위에 올랐고 삼성이 5명, 한화가 4명의 주전 선수를 배출했습니다. 올스타전은 다음 달 12일 한화의 새 구장에서 열립니다. 압도적인 9위에도 기량을 펼치지 못해 롯데의 아픈 손가락으로 불린 윤성빈 투수가 무려 2,460일 만에 승리를 거뒀는데요. 은퇴까지 고민했다는 윤성빈 선수의 솔직한 심경, 이명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7회에만 6점을 뽑아 짜릿한 역전승을 거둔 롯데. 4연승을 확정한 선수들은 한마음으로 7회를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 투수가 된 윤성빈을 축하했습니다. 7년 만에 거둔 통산 3번째 승리. 1이닝 9원승도 윤성빈에겐 남달랐습니다. 다 하나같이 다 좋아했어요. 너무 이제 시작이니까 항상 겸손하고 들뜬 마음을 좀 가라앉혀 주시더라고요. 1차 지명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2018년 2승 이후 끝모를 부진에 빠져 잦은 투구폼 변경에도 살아남지 못한 윤성빈. 160km에 육박하는 강속구로 올해 퓨처스리그를 압도하며 1군 선발 기회를 잡았지만 정작 비오듯 쏟아지는 땀과 떨리는 손 때문에 제구는 물론 팬들의 기대도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1이닝 9실점으로 오히려 자신감 부족이란 꼬리표도 떼지 못했습니다. 땀 때문에 모자가 걸려가지고 떼려가다 보니까 그런 이게 장면이 연출된 것 같은데 내가 멘탈이 안 좋아 했는데 저도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2군에 다시 내려가 투구 동작을 손보면서 뒤늦게 확신을 찾았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이게 던지려고 하면 킥을 멈춘 다음에 탄력을 받아서 던지는 게 뭔가 김상진 코치님이랑 이렇게 조율을 하면서 가운데로 강하게만 던져도 치기 힘들 정도로 위력적인 구위. 윤성빈은 일단 불펜에서 존재감을 입증하며 롯데의 상승세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불펜도 저는 되게 매력이 있는 보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퇴 고민도 했었고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너무 많이 했었고 지금 진짜 야구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10홀도 해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로입니다. 다음 달 동아시안컵에 출전할 축구대표팀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탄탄한 체격 조건을 앞세워 K혼란이란 별명을 얻은 이호재의 가세로
최전방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191cm의 큰 키를 활용한 헤더와 강력한 슈팅. 올 시즌 K리그에서 8골로 득점 본능을 뽐내기 시작한 이호재는 한 경기 3번 골이 취소되는 불운 속에서도 기어이 득점을 올리는 집념까지 선보이며 K리거들의 경쟁력을 확인하겠다고 밝힌 홍명보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꿈꿔왔던 A대표팀에 뽑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축하 연락을 좀 받으면서 그때부터 좀 실감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캐논 슈터로 유명한 이기영 전 감독의 아들로 역대 4번째 부자 국가대표의 영광까지 안게 된 이호재. 하지만 도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이번에 차출되진 않았지만 월드컵 예선에서 활약한 오현규가 최전방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고 체격 조건과 플레이 스타일이 비슷한 오세훈과 경쟁을 펼쳐야 하는 상황. 이호재에겐 이번 대회가 월드컵을 향한 사실상 마지막 시험대입니다. 대표팀은 경험보다 증명하는 자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명보는 다음 달 7일 중국과 첫 경기를 시작으로 홍콩, 일본과 차례로 맞붙으며 옥석 가리기에 돌입합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프로당구 여자부 시즌 개막전에서 김가영이 차유람을 꺾고 우승하며 지난 시즌에 이어 8연속 우승의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도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륙 대부분 지역이 한낮에 30도를 웃돌았는데요. 오늘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시민들은 따가운 햇볕을 피하기 위해 그늘로 모여들었고요. 물장구를 치면서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상에서 저기압이 발달하면서 전국에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를 시작으로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엔 남부지방,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엔 서울 등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가량으로 저번 비와 비교했을 때 양은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남부지방은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빛이 흐려지겠고요. 수도권과 충남지방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3도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 25도로 비가 늦게 시작하는 수도권과 강원도 지방은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밤이면 그치겠는데요. 주말엔 중부 지방에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